안녕하세요. 부개능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건강의 뇌과학입니다. 지은이 제임스 굿윈. 들어가며 뇌과학 최전선에 서다. 지난 몇십 년간 드러난 중대한 발견 중 하나는 노화가 평생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며 삶의 초반부터 11살 무렵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속도는 조절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 통제하에 있다는 부분이다. 이 문제에서 DNA나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식습관과 운동, 수면, 섹스, 술, 커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두뇌 사용 방식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조절함으로써 두뇌 노화를 억제하고 이와 더불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 두뇌 건강위원회와 함께한 연구에 기반을 둔 이 책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실과 미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 책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 것을 말해주고 이 분야 연구의 지평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우리 두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동안 일어나게 될 다양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해줄 것이다. 1장. 날마다 젊어지는 뇌. 두뇌는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다. 최근 신경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성인 두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뉴런은 15,000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850억 개의 지지세포와 8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송섬유, 그리고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을 통해 분당 750ml의 혈류가 흐른다. 우리 몸이 치러야 할 비용 관점에서 볼 때 두뇌는 대단히 값비싼 기관이다.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전체 혈액 중 15%를 받아들인다. 걷기와 언어, 집단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갖춘 신생아를 출산하기 위해 여성의 골반은 최대 한계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산소 소비 관점에서 볼 때 두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두뇌는 몸의 신진대사가 필요로 하는 산소 중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며 이는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에 해당한다. 왜 우리 두뇌는 이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신진대사의 특권을 누리는가? 기본적인 생존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 사고와 사회적 관계 및 감정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두뇌의 길고도 복잡한 성장 과정은 우리를 예외적인 종으로 만든다. 다른 영장류에서도 적용되는 진화의 법칙에서도 인간은 예외다. 가령 피질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간이 침팬지나 붉은털 원숭이보다 훨씬 높다. 물론 인간의 수준 높은 사고 및 인지 기술은 그저 큰 전두엽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건 두뇌 크기가 아니라 피질이 조직된 방식이다. 인간 두뇌 속 뉴런은 대단히 복잡한 연결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수상돌기 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간 두뇌는
회색질을 기준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생물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두뇌를 갖고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의 두뇌에서 두드러진다. 인류가 최초 영장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구상 다른 모든 동물종은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해왔던 반면 인간은 적응을 넘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생존해왔다. 인간은 거대한 두뇌를 기반으로 냉혹한 사회적 집단 속에서 협력하고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냉철한 논리로 통제함으로써 자연 세상을 지배하고 스스로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로 올라섰다. 오늘날 과학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신경심리학 테스트를 통해 인지능력 혹은 사고 기술을 추적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20대 중반부터 공간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기억과 사고 능력은 30대 초반부터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하며 정보 처리 속도는 30대 중반부터 더뎌진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는 미미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누적되고 망각의 순간이 시작되는 50세를 넘기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기억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억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단기 기억을 활용해 지금 읽는 단어를 기억하고 문장을 다 읽었을 때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장기 기억은 성격과 삶의 근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기억이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인간 두뇌는 영상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모조리 저장하도록 진화하지는 않았다. 두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진화했다. 또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기억은 인류가 존재했던 2만 년 동안 충분히 잘 작동해서 통제 기능을 충분히 잘 발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두뇌는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 세상에 대처하도록 진화하지는 못했다.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하는지와 관련해선 아무런 논리가 없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기억의 한 가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해 안면 인식 장애를 모두가 어느 정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경험하면 크게 당황한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얼굴은 의미를 전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기억을 자극한다. 반면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단기 기억은 연습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항목을 그냥 방치한다.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망각을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문화가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뇌를 돌봐야 할까? 두뇌 건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전반적인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다. 특히 염증 수치를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염증 수치는 매년 증가한다. 장기적 질병이 없더라도
분명히 건강해 보여도 조직 내 염증 수치는 면역 체계가 일상의 도전 과제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증가한다. 노화에 따른 염증 수치의 증가는 필연적 과정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우리 몸과 더불어 활력 있고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다.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추면서 만성 질환의 위험성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2장. 꾸준한 운동은 노화 진행을 강력히 저지한다. 첫째, 활동적인 노년의 성과가 비활동적인 노년의 성과보다 훨씬 더 높았다. 둘째, 놀랍게도 활동적인 노년의 성과는 비활동적인 청년의 성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신체 활동과 관련된 생활 방식은 두뇌 성과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중년의 경영자는 운동하지 않는 청년과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 이 실험과 더불어 다른 연구 결과들은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에 따른 심혈관 개선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과학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밝혀내기 시작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 게놈을 바꾼다. DNA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화학적 변화를 촉진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령자, 나약한 환자, 그리고 경증 인지장애 및 치매를 앓는 사람에 대한 종단적, 횡단적 연구 모두 신체 활동이 노화에 따른 인지퇴행 및 신경퇴행적 질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비약물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두뇌 영상 또한 운동이 두뇌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1년 미국 국립과학연구소 보고서는 120명의 노령자 대상 연구를 인용했다. 여기서 유산소 운동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기억력 개선으로 이어졌다. 습관을 따라 운동할 때 해마의 크기가 1년에 2%씩 증가하여 노화에 따른 위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되돌렸다. 대부분 중년을 지나면서 해마의 크기는 매년 1~2% 줄어든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기억력 감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경 기능을 보호한다. 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고맙게도 과학은 또한 앉아있는 습관이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는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내 몸에 좋지 않다. 일단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에 도전할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삶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간단하게 말해 의자의 전쟁을 선포하라는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앉지 않기 위해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명심하자. 중요한 것은 하루 실천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매일 앉아있는 시간을 측정해보자. 주중과 주말 하루를 선택해 스톱워치를 가지고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이러한 확인 작업을 몇 주 동안 반복하자.
자신이 앉아있는 시간의 평균을 구했다면 다음 4주에 걸쳐 이 시간을 20% 줄이는 목표를 세우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일일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먼저 서 있을 수 있을 때는 앉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앉아서 뭔가를 하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3장. 내 몸 안에 다른 뇌가 있다. 뇌장은 두 번째 뇌다. 두뇌의 가장 중요한 메신저 물질 중 하나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두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전체 세로토닌의 약 90%는 내장에서, 정확히 말해 장내 미세물상 혹은 미생물군에서 생성된다. 세로토닌은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다. 즉, 나쁜 음식은 나쁜 기분을 만든다.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방법.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식단 재료를 다양화하자. 고기와 생선, 가금류, 계란, 해산물, 유제품, 그리고 특히 씨앗과 통곡물,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원천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공장에서든 부엌에서든 가공식품 소비를 줄이고 천천히 소화되는 섬유질의 소비를 높여 장내 미생물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자. 인공 감미료 섭취를 피하자. 생과일처럼 다양한 미생물을 함유한 천연 프로바이오틱 원천을 섭취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흥미롭게도 맥주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효 음료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차와 커피, 다크 초콜릿, 향신료, 와인, 콩, 찌커리, 아티초크, 적양파, 시금치, 적포도에서 발견된다는 재료로 식단을 구성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자. 기본적으로 자연식품과 다양한 색상의 과일, 계절 채소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생체 가용성이 낮은 음식의 섭취를 늘리자.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행복의 핵심 요소이며 두뇌 기능과 건강을 끌어올린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는 두뇌 기능을 강화한다. 요가나 명상, 태극권 같은 명상적인 활동을 시도해보자. 그러한 활동이 행복에 도움이 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은 물론 두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많다. 유머와 웃음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 반려동물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행복감을 높인다. 모든 형태의 시각예술을 감상 혹은 창작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덜고 두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악을 감상하거나 만드는 행위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권고안에 따른 적절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덜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 그리스 신화에서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이다. 그의 어머니 닉스는 밤의 여신이고 아버지 레베로스는 어둠의 신이다. 가공할 만한 조합이다.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타나토스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는 사랑의 신 에로스도 살고 있다. 에로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쾌락의 여신이며 아버지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즉, 삶에서 부정성과 긍정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행복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삶을 보다 즐겁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좋은 느낌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두뇌에 대한 투자는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중요한 건 투자하는 순간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다. 물론 운 좋게 도박처럼 들어가 큰 돈을 딸 수도 있지만 그건 건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두뇌 파워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한 번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매일 실천함으로써 생활 방식에서 그 효과를 복리적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그 이익은 복리이자처럼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많은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여기서 나는 3가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운동하라는 것이다. 매일 체육관에 나가 땀 흘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조깅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중압감에서 벗어나자. 2번째는 보다 특별한 원칙으로 그것은 하루 리듬을 지키라는 것이다. 계속 바뀌는 수면 시간, 밤낮으로 부주의한 과잉 활동, 시차, 밤샘 업무,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불규칙한 습관.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은 두뇌를 둔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가끔 일어나는 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특별한 예외는 두뇌 기능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이 지속되면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은 사회적 관계를 돈에 버금가는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하버드 연구원들의 객관적인 발견은 좋은 관계, 즉 좋아하는 친구와 의지할 만한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임을 보여줬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도 저자가 권고하는 3가지 원칙을 삶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